네, 그럼 이 시각 월가 통해서 오늘 시장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블랙퀀트 에쿼티 윤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주말마다 트럼프의 관세 공격이 이어지는데요. 이번 타겟은 캐나다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번 주에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까지 다시 급부상을 하면서 시장 자체가 좀 불안불안하게 시작을 하는 것 같거든요. 대표님께서 이번 주에 미증시 또 한 번의 조정장이 펼쳐질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 리스크는 분명히 증가한 상태가 맞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연방정부에 대한 관세 법안에 대한 부분들 문제시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런 와중에도 트럼프 정부는 공격적으로 이제 타국에 대한 관세 조치를 좀 빠르게 진행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리고 퍼센트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연방정부에 대한 고유 권한인 IEPA에 대한 권한을 제외하고 매길 수 있는 퍼센티지가 보통 이제 15% 정도가 맥스인데, 상호관세 부분 기준으로. 근데 그 정도 범위에서의 상호관세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100%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버리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다 큰 변수로 시장에서는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트럼프 정부가 사실 원래 주적은 중국으로 잡고선 이런 부분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을 보면은 사실 중국 외에 오히려 서방권과의 우호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방권을 본인이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세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리한 입장의 포지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고요.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해외 수출이나 그다음에 해외 수입에 대한 부분들 양쪽 다 단가가 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리스크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런 관세적인 조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은 사실 기존의 기성기업군에 해당하는 총 11개 섹터 안에서도 한 9개 정도 섹터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AI 칩셋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상호관세가 매겨지거나 관세 전쟁 속에서 이익적인 부분들이 증가하는 경향도 보였다라는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두 개 섹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이제 헬스케어 섹터랑 그다음에 네. 테크 섹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좀 받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고요. 네. 사실상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조에 대한 비중을 어디서 조금 더 설계에 대한 영향을 많이 갖고 있는가, 라이센스를 많이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실적 발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좀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 보실까요? 일단은 저희는 원래 이제 헬스케어 섹터를 4분기에 굉장히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비중들을 계속해서 분기별로 리밸런싱 하면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런 비중들이 이제 4분기부터는 공격적으로 이제 AI나 AI 칩셋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하이밸류에 도달을 했었고, 사실상 이 자산들이 대체 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게 원래는 이제 에너지, 필수재, 헬스케어 이렇게 세 개가 방어 섹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필수재랑 이제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비인기 섹터가 돼버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자체는 더 이상 이제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특히 오일 섹터는 상승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관점이 강하게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베네수엘라전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은 더 심해졌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상 대체 편입을 할 수 있는 거는 헬스케어로 좀 제한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AI 관련된 섹터로 엮을 수 있는 섹터가 그나마 이제 헬스케어밖에 없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특정 기업군이 필수재 내부에서 사실상 뭐 월마트나 이런 기업들은 부분적으로 이제 다리가 걸쳐 있다 보니까 약간 AI와는 섞이는 모습을 최근에는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정말 이제 특정 개별 기업에 한정되는 모습이고 전체적인 기업에 대한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윤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제한된 상승세를 많이 보였었는데, 저희가 윤활에 대해서는 거의 한 3주 전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헬스케어 기업군 내부에서 밸류에이션을 고평가받지 못했던 기업을 많이 가리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오바마 헬스케어가 사실 이번에도 셧다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근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전에 한 달 전에는 연방정부 내부에서도 이제 의회 내부에서 공화당의 강력한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임시법안을 통과시켰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장기화되면은 당연히 철회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공격적으로 철회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오바마 헬스케어가 실질적으로 유나이티드 헬스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폭을 볼 때, 오바마 헬스케어발로 가입했던 APA 가입자는 총 2에서 3% 정도로 크게 차지를 하진 않습니다. UNH 내부에서. 그래서 이 비중이 만약에 전부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유나이티드 헬스 평균 분기 성장이 1.6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분기를 뭐 한두 분기만 거치면은 이 이용자가 전부 다 떠난다고 하더라도 전혀 큰 손해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최근에 어쨌든 제약에 관한 부분들을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오바마 헬스케어의 대안으로 제약사들의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 입장에서는 이런 제약 가격이 낮아지게 될 경우에는 지출되는 금액, 총 금액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 좋은 이익의 증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바마 케어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인 악재로 털어내고 비용을 좀 줄임으로써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이유에서 유나헬 함께 좀 봐주셨습니다. 사실 요즘 증시를 보면 미국 외의 증시들이 다 굉장히 강하고 네. 미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빅테크 실적 나오기 전에 흐름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네. 지금 M7이 올해 들어서만 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0.5%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 이번 주 또 실적 슈퍼위크를 기점으로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빅테크가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주도권은 특정 기업한테서는 부분적으로는 도래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 패자가 갈릴 거다. 네,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MSFT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다음에 뭐 메타나 그다음에 테슬라 이렇게 등등 주요 기업들 발표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번 주에 발표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조정을 좀 받았던 기업들에 속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막 큰 조정을 받았던 상태는 아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매력 있는 기업들이 이번 주에 좀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NSFT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조정을 거의 한 3개월가량을 받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막 440까지 한번 찍고 나서 턴어라운드를 보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만약에 뭔가 실적적으로 정말 큰 악재의 이슈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회복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상 이제 클라우드 업계 내부는 어쨌든 AI 칩셋발로 공격적인 매출 성장이 계속해서 거의 분기 단위로는 7에서 8% 정도의 분기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 비중에 대한 매출이 공격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애주어 부문이나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도 내부에서 AWS 부문이나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해당 부문은 어쨌든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이들 간의 점유율 비중이 어디가 높으냐 낮으냐 이게 이제 핵심 이슈인 관계로 사실상 실적 발표 시점에서는 큰 크리티컬을 받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제 전체적인 기업들 간의 실적 발표가 다 종료되고 나서 이들 간의 점유율 부분이 누가 더 우세했는가가 이후에 이제 후조정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메타도 어쨌든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메타도 조정을 거의 뭐 그냥 4개월에서 5개월 동안에 장기적으로 좀 받아왔었거든요. 근데 메타는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실적 발표 시즌 나올 때마다 자금 지출을 공격적으로 M&A 활용을 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쇼크 쪽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분기에도 사실 발표가 나면 현재까지의 흐름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회복하지 않을까, 혹은 이제 적어도 실적이 어느 정도 평이하게 나오고 주가적으로는 회복이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재무제표를 까보면은 생각보다 충격적인 어떤 지출 금액 때문에 재무가 확 비어 보이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EPS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들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살 기회다,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매수의 기회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한 5%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이런 모멘텀은 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보실까요? 사실 메타는 변수가 좀 굉장히 큰 기업인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어쨌든 마크 zuckerberg가 공격적으로 이제 AI 기업들을 M&A 해가면서 기업들을 쓸어 담고 있는 상태인데, M7 내부에서도 M&A가 가장 공격적인 상태이거든요. 사실 돈을 제일 잘 버는 건 엔비디아인 최근의 상태인데, 엔비디아는 그거 대비해서 지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이고, 네, 메타는 본인의 어떤 AI 기반의 소스를 제대로 구축해 놓지 못한 상태에서, 특히 라마 같은 것들은 출시하고 나서도 더 이상 이제 시장의 여력은 크게 없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인수합병했던 AI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공격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AI 기업들 인수합병했던 이 기업들 간의 경쟁 관계나 정치적인 상황들이 더 강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메타의 내부에서는 이런 AI 관련된 영향들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생각 외로 이제 테슬라 기반의 XAI나 이런 친구들은 더 공격적인 AI에 대한 성장, 기술력 성장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최근에도 저희가 이제 저희는 AI 테스트를 실질적으로 활용도 많이 하고 있고 AI에 대한 기술적 테스팅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AI적으로 봤을 때 코딩 부문에서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클로드가 사실 원래는 이제 1인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근데 XAI가 적어도 클로드를 상회하는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코딩에 대한 오류 수정 부분, 그다음에 코딩에 대한 속도 부분에 대해서는 클로드를 확실하게 상회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메타 입장에서는 많이 뒤처지는 모습이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게 좀 우려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한된 자금이 대표님께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지금 한창 달리는 말들, 반도체 중에서도 마이크론이라던가 그러니까 메모리 네. 쪽 혹은 저장 장치 쪽, 웨스턴 디지털, 뭐 샌디스크 네. 요즘 정말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쪽에다가 올라타서 돈을 넣을 것인가? 혹은 지금 좀 장기적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빠져있는 이 빅테크들을 좀 줍줍할 것인가? 둘 중에서 골라본다면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 분기 운용 전략에서 네. 월 초 기준으로는 HBM 관련된 부문과 그다음에 시설 투자가 잘 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담는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종목들이죠? 그건 이제 HBM ETF들도 있고요. HBM ETF 네. 내부에는 이제 사실상 뭐 마이크론도 속해 있고 그다음에 음.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다 속해 있습니다. 요 최근에 이제 일본 기업들 중에서도 반도체 기업들 몇 가지가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해당 기업군들도 편입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근데 그건 이제 올해 연초 기준이고 벌써 이제 한 달 동안에 굉장히 좀 HBM 부분이나 해당 부분이 다 공격적인 성장세를 보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설 투자 기업들은 약간의 조정은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조정 이후에 좀 편입을 고려를 할 것 같고,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오히려 빅테크들이 상대적으로 매력 있게 단가가 내려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은 역시나 빅테크가 가격적으로는 매력이 있다. 이번 주 실적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빅테크 내부에서도 최근에 스펙트럼이 좀 많이 갈라져 있는 편이어서 빅테크 내부에서도 좀 가려서 편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보고 편입하면 되나요? 너무 늦은 시점은 아닌가요? 괜찮은가요? 실적하기 전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죠. 네, 실적하기 전에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과한 조정을 보였던 기업들 중에서 사실상 클라우드 기반의 매출 성장이 확고한 기업들 중심으로 편입을 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의 투자 전략 한번 들어봤고요. 증시도 좋지만 요즘 금과 은이 정말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금도 5,000달러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고, 은도 온스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네. 100달러까지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빠르게 도착을 했습니다. 엄청난 과열 국면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금 쏠림, 은 쏠림, 귀금속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게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사실 저희는 5,000달러가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목표였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PPT로 막 이렇게 브리핑을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이게 M2 통화량에 대한 비중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뭐냐면은 이전에 골드의 국면은 2010년 중반도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 미국의 USD의 총 M2 통화량이 주도를 하는 국면이었어요. 근데 중국의 M2 통화량이 2010년도부터 공격적으로 스포트를 밟아서 2018년도부터는 사실상 이제 미국을 상회하는 총 통화량 기준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 기준으로는 이 미국의 2.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도권이 더 이상 시장에서는 영향력이 축소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비중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중국의 총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3배가량으로 지금 증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미국보다 중국의 총 통화량이 중요한 시점이고, 그 총 증가량을 고려를 했을 때 이전 고점이었던 4,400 정도 대비해서 저희는 이제 15% 정도의 추가 상승 레인지를 얘기를 했었고, 15%가 이제 딱 5,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000 기준으로는 이제 부분적인 청산이 나와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M2 통화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현재 시점부터는 사실 신규 포지션에 대한 구축에 대한 부분이 약간 리스크는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라리 이제 5,000 도달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공격적으로 SLV나 그러니까 은이나 금이나 다 동반적인 청산 가능성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편입할 가치가 있고,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그래도 대체 투자 자산으로 좀 편입을 하기 위해서 증시를 매도한 자금에 대해서는 그래도 부분적으로 파킹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비례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꼭 반드시 매도한 금액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규로 진입하는 자금이라면은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청산에 임박한 시점이라는 거는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건 초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그래도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은 맞다라는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눌렸을 때 들어가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른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금과 은에 투자를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 요즘에 현물 ETF 쪽으로 많이들 투자를 하시던데 네네. 채굴 ETF라는 것도 있고 현물 네. ETF도 있는데 네. 어느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은지 이게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마이닝 ETF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어쨌든 이제 이 친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광에 대한 총 자산 가치 부분이 이제 비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이들의 자산 비중에서 정말
총자산 대비 하이밸류를 차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평가된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일일이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마이닝 기업들에 대한 일일이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하시는 게 맞고 그게 불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현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기업에 대한 분석 능력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초장기적 성장을 봤을 때는 보통 이제 마이닝 기업들이 본인들이 새롭게 자산을 벌어들인 만큼 금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입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정비례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리니어한 성장을 원한다면 그냥 골드 현물로 가시는 게 원래는 더 맞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좀 팁을 드릴 게 원래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좀 전달을 미리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소파 금리라고 있어요. 소파 금리 상품은 이제 국내에서도 미국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미국에서도 현재 소파 금리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 금리는 뭐냐면은 RP물을 일일 단위로 딱 쪼개놓은 건데 이거는 한마디로 우리가 은행 예금을 할 때 은행 예금의 이자를 거의 뭐 월 단위든 뭐 연 단위든 이렇게 가서 이자를 공식적으로 지급을 받는데 사실 원본 자산의 등락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채권이라는 것은 항상 할인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면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제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냥 금리만 생각하고선 금리로 따박따박 받아낼 수 있는 상품이 소파금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도 대체 투자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대체 네. 투자처로서 소파금리와 함께 금은 네. 현물 ETF가 조금 덜 까다롭다라는 네. 식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웃긴 글을 하나 봤는데 네. 이제 트럼프가 연준 의장을 발표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가장 유력한 시점이 이번 1월 FOMC 도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하는 이 연준으로부터 시선을 좀 뺏어오기 위해서 그때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연준 의장 후보자 누가 제일 유력하다고 보시는지 지금 시점에서의 대표님 의견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케빈 러시가 제일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 근데 사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누가 되느냐보다는 실질적으로 이후의 정책을 어떻게 갈 거냐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의 영향력에서 원래 벗어나 있는 게 연준이긴 한데 지금의 트럼프의 지명 방식을 보면은 정부의 방식에 잘 순응할 수 있는 인물을 고른다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이분들의 성향이 어떻게 됐던 간에 트럼프 정부에 가장 따를 수 있는 그 인물을 적임자로 고를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분은 그냥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약간 꽃밭이 느낌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목표하는 그 금리의 방향성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올해 종합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총폭을 보자면 3회에서 4회 정도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다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원래 1월 금리 결정 시점에 항상 파월 의장이 이전 금리 패턴과 굉장히 다른 금리 패턴들의 움직임을 보여왔어요. 1월 기준으로 갑자기 한 달 만에 틀어버리는 모습들을 이전에도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래는 지금 이제 공격적인 GDP에 대한 상승 부분이나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부분이 공급자 단에서 특히 이제 기업 단에서의 공급자 단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래는 금리 인상을 해줘야 되는 게 적절한 상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런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트럼프가 그렇게 온화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동결 혹은 그냥 단순하게 인하를 이전 12월 수치 정도로만 그냥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은 높다. 1월 발표 기준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파월 의장 후임자는 이제 트럼프의 기조를 따라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일단 파월 의장 체제 하에서는 금리 인하는 없고 그 이후에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어쨌든 상반기를 이제 파월 의장이 책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1회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가능성이 뭐 그나마 높은 거는 3월 혹은 이제 4월로 좀 미뤄서 진행을 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3월 가능성이 좀 제일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파월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에 굳이 막 반하는 움직임을 보여서 뭐 좋은 거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움직임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태이고 문제는 만약에 파월 의장이 정말 본인의 이제 임기가 만료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반기에 그럼 나머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 공격적으로 타다닥 실행을 해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빠른 금리 인하로 인해서 자산 유출이 미국 내부에서 외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아시아권 랠리는 그래도 온전하게 가는 편인데 미국 증시 랠리는 하반기에 오히려 이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우려가 있다는 점 포인트를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 이슈가 됐던 내용입니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일본 시장 개입을 좀 지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이런 공조 움직임에 원달러 환율까지 좀 영향을 받았거든요. 이런 외환 시장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엔화에 대한 부분은 좀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장기적인 약세를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며칠 정도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긴 했는데 사실 달러 인덱스 자체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을 보였었고요. 상대 통화인 엔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기화된 하락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오히려 미국과 지금 엔화가 같이 흐름을 가져가는 시점이고 반대로 유럽과 파운드가 반대 포지션으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국면은 오히려 이 미국과 엔화에 대한 자산이 미국 이제 영국과 유럽으로 빠져나가는가 혹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엔화와 USD를 같은 포지션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유럽과 영국을 반대 포지션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안전자산 포지션으로 이전에는 엔화를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의 엔화의 모멘텀은 사실 자체적으로 금리 인상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전자산의 포지션으로 볼 수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엔화 투자를 기존에 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맥락이 됐다. 이전에 그냥 단순하게 몇십 년 동안 생각하던 안전자산의 포지션은 일본이 저금리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 맥락이 다르다라는 점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엔화의 흐름과 체크해야 할 포인트까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5분 뒤 뉴욕 증시 개장하는데요.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